일화 파멸의 재회, 그리고 기적 같은 아침. 장례식장은 온통 희뿌연 향 연기와 목 놓아 우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했다. 김준수, 내 남편.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그가 차가운 영정 사진 속에서 말없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평소 베스트 드라이버임을 자부하던 그가 어떻게, 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걸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나는 밤새도록 엉엉 울었다. 눈물샘이 말라버릴 지경이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 한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슬픔과 혼란을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쳤다. 남편의 사채빚. 장례식 이틀째, 발인 전날이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시댁 식구들만 남은 텅 빈 상주실에서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준수 걔가 사고 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었지, 억이 넘는 빚을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억이라니? 내 귀를 의심했다. 평범한 월급쟁이에 가끔 투잡을 뛴다고는 했지만 우리는 매달 월세와 생활비 그리고 아이 학원비 내기도 빠듯한 현실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억 단위의 빚을 숨기고 있었다니 이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불안감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늦은 귀가 걸려오는 알 수 없는 전화들, 초조해 보이는 그의 얼굴. 그 모든 게 빚 때문이었던 것이다. 정신없이 앉아있는데 장례식장 문이 활짝 열리더니 한 여자가 달려들어왔다. 화려한 외모에 누가 봐도 조문을 위해 급하게 온 듯한 단정치 못한 옷차림. 여자는 관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이내 준수 오빠, 나한테 왜 그랬어? 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나는 저 여자가 누군지 몰랐다. 친척도 회사 동료도 아니었다. 불안한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지. 신우이가 내 귀에 속삭였다. 미래 언니, 제 오빠 만나던 애래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슬픔도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마치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현타였다. 세상에, 이 모든 걸 난 몰랐다고? 남편의 억대 빚은 물론 나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까지. 너무나도 순진했던 나 자신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나도 무지하고 멍청했던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남편이 죽은 것조차 차라리 잘된 일인가 하는 싸늘한 생각까지 들었다. 왜 이렇게 순진하게 살았을까?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 엎어버릴 텐데. 이 망할 인간을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손으로 아주 비참하게 파멸시켜버릴 텐데. 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이 없는 텅 빈 침대에 누워 그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나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밤새도록 울다가 결국 지쳐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여보, 양말 어디 갔어? 또 어디다 벗어 던졌어?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아니 너무나도 질리도록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 동시에 내 얼굴을 따스하게 비추는 아침 햇살에 눈이 저절로 떠졌다. 꿈을 꾸는 듯한 맑고 평화로운 아침 풍경. 늘 꿈꾸던 영화 속 장면처럼 포근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어제 꾼 악몽이 아직까지 나를 짓누르는 거겠지. 나는 눈을 번쩍 떴다.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지고 그 선명한 시야 속에는 젠장. 멀쩡한 두 다리로 침대 옆에 서서 양말 타령을 하는 이 모든 지옥의 원흉이자 죽은 남편 김준수가 서 있었다. 늘 잠에서 깬 지 5분 만에 전쟁터로 뛰어들듯이 바쁘던 그가 오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유롭게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침실 벽에 걸린 거울로 달려갔다. 거울 속에는 옅은 잔주름 하나 없이 깨끗하고 탄력 있는 피부, 미세하게 올라간 눈꼬리.
그래, 이건 딱 3년 전 남편의 사고가 있기 전에 내 모습이었다. 거울 속 내 눈은 경악으로 가득했다. 말도 안 돼 꿈인가? 아님 내가 미친 건가? 창밖을 내다봤다. 익숙한 아파트 풍경. 주차된 남편의 차, 출근 준비로 분주한 이웃들의 모습. TV에서는 내가 즐겨보던 아침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었다. 남편의 폰을 빼앗듯 들고 화면을 켰다. 202X년 X월 X1. 정확히 3년 전 그 날짜였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이것은 꿈도 환각도 아니었다. 나는 정말 과거로 돌아온 것이었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 숨쉬고 있고 나의 눈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잃어버린 양말을 찾고 있는 현실. 기적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더 큰 지옥의 시작이라고 해야 할지. 여보, 왜 그래? 아침부터 정신 나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증오심과 함께 묘한 희열감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다시 돌아온 이 기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했던 미래가 아니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미래였다. 나의 복수극이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2화 뒤바뀐 시나리오, 소심한 복수의 시작. 아침 식탁 위에서 김준수는 여전히 양말 타령을 하고 있었다. 미래 씨,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맹한 거야? 평소 같으면 내 양말 어딨는지 척척 알아맞혔잖아. 그의 뻔뻔한 투정에 내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어젯밤, 아니 3년 후에 그 비참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대빛, 내 연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내 눈앞에서 보았던 그 뻔뻔한 연극까지. 그 모든 지옥을 알게 된 상태에서 다시 마주한 김준수는 더 이상 나의 남편으로 보이지 않았다. 복수의 대상, 처단해야 할 숙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양말, 당신이 찾아야지. 내가 당신 전용 하녀도 아니고. 내 싸늘한 대답에 준수는 잠시 멈칫했다. 평소 같으면 아이고, 우리 여보 나 먹여 살리느라 힘든데. 양말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며 능글맞게 웃었을 텐데 오늘은 영 어색한 표정이다. 풋. 시작부터 준수를 당황시키는데 성공했다. 준수는 이내 찌개에 숟가락을 넣더니 여보, 오늘 찌개 왜 이렇게 짜? 하고 호들갑을 떨었다. 물론 짰겠지. 아까 요리하면서 소금을 한 스푼 더 넣었으니까. 평소 입맛 까다로운 남편이 아침마다 미래 씨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라며 투정 없이 먹었던 것에 대한 작은 복수였다. 과거의 나는 늘 남편의 입맛에 맞춰 요리했고 그의 잔소리에 마음 아파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맹한 척하며 말했다. 내가 실수했나? 아침부터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네. 당신도 어제 야근해서 피곤해 보이고. 아침밥을 먹자마자 준수는 급하게 화장실로 향했다. 시원하게 변기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분명 화장실에 양말을 벗어던졌을 터다. 과거의 나는 늘 그의 지저분한 습관을 우리 남편이니까 하며 애써 눈 감아줬다. 양말은 물론 벗어놓은 옷가지들까지 내가 늘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나는 그의 지저분한 양말들을 보란듯이 발로 툭툭 차서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다. 어차피 이 남자는 스스로 찾을 리가 없다. 나에게 물어보고 내가 찾아줘야만 하는 인간이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준수가 양말을 찾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여보, 알람 맞춰놨지? 나 오늘 중요한 미팅이라 늦으면 안 되는데. 밤에는 이런 대화도 오갔다. 과거의 나는 의뢰 다음날 준수의 기상 시간에 맞춰 휴대폰 알람을 맞춰주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알람을 슬쩍 건드렸다. 원래 맞춰진 시간보다 30분 뒤로. 다음날 아침 늦잠을 자서 허둥지둥 회사로 뛰쳐나가는 준수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우리 여보 늦잠 자서 어떡해.
어젠 내가 알람을 못 들었나 보네. 미안. 일부러 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준수는 아니야. 내가 피곤해서 못 들었겠지. 후 지각하면 큰일인데. 하며 불안한 얼굴로 현관문을 나섰다. 평소 회사에 늦을세라 발동동 구르던 그의 모습이 오늘은 더욱 처량해 보였다. 집안을 둘러봤다. 결혼 5년 차.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대출받아 마련한 날 같지만 아늑한 우리만의 보금자리.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3년 전이다. 아직 준수가 억대 빚을 끌어안기 전, 그리고 내 연녀 연진이라는 존재를 내 삶에 들여놓기 전. 아직 늦지 않았다. 이 과거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겪었던 그 지옥 같은 미래를 막아내고, 아니, 막아내는 것을 넘어 저 인간에게 아주 비참한 복수를 해줄 것이다. 어리바리하게 내 행동에 당황하는 준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당신이 나에게 줬던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주 애교지. 앞으로 당신에게 펼쳐질 지옥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 발의 피에 불과할 거야. 내 입꼬리는 더욱 사악하게 휘어졌다. 이 과거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를 짜기 위한 미래의 머릿속은 이미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마 남편의 일거수일투족,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 남편이 늦잠 자서 허둥지둥 집을 나선 날 나는 여유롭게 차 한 잔을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준수의 회사 채팅방. 늦었습니다. 라는 그의 메시지에 직원들이 웬일이세요, 부장님. 키읔키읔하며 농담을 던지는 것이 보였다. 소금 범벅찌개, 숨겨진 양말, 지갑까지. 이 정도의 소심한 복수는 내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내가 겪었던 그 고통과 비참함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소했다.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였다. 가장 먼저 파헤쳐야 할 것은 빚과 여자 문제였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준수의 행동 패턴과 숨겨진 습관들을 다시 되짚어봤다. 그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항상 주시했던 것. 내 기억을 더듬어 과거에는 스쳐 지나갔던 사소한 디테일들을 다시금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첫 번째 타겟은 그의 옷장 서랍 속이었다. 그는 늘 자신의 옷이 망가진다며 나조차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했던 칸이 있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양말과 속옷이 들어있었지만 과거 그는 사고 직전까지 이 서랍을 유독 신경 쓰는 듯 했다.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낡은 다이어리 커버 속에 숨겨진 통장이 나왔다. 이름은 내 연녀 연진의 이름이었다. 통장에는 매달 빠져나가는 거액의 출금 내역들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작게 적힌 XXX 대부업체, YYY 캐피탈 같은 이름들. 머리가 띵했다. 역시 내 연녀는 물론 빚도 진짜였다. 아니, 빚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다. 두 번째 타겟은 준수의 핸드폰이었다. 그는 유독 핸드폰을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겼다. 샤워를 할 때도 욕실 선반에 올려두었고 잘 때는 머리맡에 두고 잠들었다. 내가 혹시라도 그의 폰에 손댈까봐 불안해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평소에는 부부 사이에 사생활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주춤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잠든 준수의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새근새근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침착하게 준수의 엄지손가락을 가져다 그의 핸드폰 지문인식 센서에 갖다 댔다. 잠금이 해제되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조심스럽게 메신저 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인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보고 싶어, 오빠. 자기 없인 못 살아. 언제 자기 와이프랑 정리할 거야? 낯선 이름들, 그리고 연진이라는 그 여자의 이름. 과거 장례식장에서 내 눈앞에서 오열하던 그 여자였다.
메신저 사진첩에는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커플 사진, 해외여행에서 찍은 다정한 셀카들. 사진 속 김준수는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눈빛으로 연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준수의 사무실 PC도 빼놓지 않았다. 과거 그의 사무실에 들러 개인 PC를 만졌다가 내 사생활 좀 존중해달라며 신경질을 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 다 이유가 있었다. 준수가 출근하고 난 뒤 나는 그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그의 PC를 켰다. 보안 프로그램을 피해 개인 폴더를 뒤졌다. 고리대금업체와의 계약서, 도박 사이트 접속 흔적, 심지어 성매매 업소 결제 내역까지. 그가 숨기고 있던 추악한 이중생활의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상상 이상으로 치졸하고 역겨웠다. 내 손에는 남편의 모든 치부가 담긴 증거들이 쥐어졌다. 그의 억대 빚의 증거, 도박과 유흥의 탐진한 내역,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내연녀의 존재까지. 나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잠식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는 치밀하고 냉철한 계획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한 타겟이 생겼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다. 김준수, 당신의 그 얄팍한 삶은 이제 내 손에 놀아나게 될 거야. 사화 금전적 방어, 복수의 첫 번째 수단. 남편 김준수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미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가장 먼저 과거 자신이 빚의 늪에 함께 빠졌던 그 비극을 막아야 했다. 금전적 방어. 이것이 첫 번째 복수의 시작이자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밤낮 없이 고민하고 조사한 끝에 미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다. 준수 몰래 비자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결혼 전 자신이 모았던 비상금은 물론 평소 준수가 쓸데없는 명품 구입이나 도박으로 탕진했던 돈들을 어떻게든 회수할 방법을 찾았다. 남편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고가의 시계나 명품 가방들을 몰래 처분하고 그 돈을 다른 은행에 자신만의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 철저히 관리했다. 다음은 돈줄을 말리는 작업이었다. 준수가 더 이상 도박이나 유흥에 돈을 탕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가장 먼저 그의 신용카드 한도를 조용히 낮췄다. 온라인 뱅킹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여보, 요즘 카드 결제가 왜 이렇게 안 돼? 이상하다. 한도가 이렇게 낮았나? 미래는 능청스럽게 모른 척하며 대답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한도를 낮춘대요. 어차피 우리 지출도 많지 않으니 괜찮지 않나? 준수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공동 명의로 된 우리 부부의 적금 계좌에서도 돈을 빼내 개인 계좌로 옮겼다. 미래는 마치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척 여러 재테크 강의를 듣는 척하며 준수를 안심시켰다. 여보, 요즘 금리 높은 예금 상품이 있대서 알아보는 중인데 혹시 우리가 공동으로 붓는 돈 중에 조금 빼서 넣어볼까? 이자가 훨씬 좋대. 준수는 돈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므로 그녀의 말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렇게 조금씩 그의 돈줄을 자신에게로 옮겨왔다. 준수는 자신도 모르게 줄어드는 카드 한도와 통장 잔고에 당황했지만 미래는 꿋꿋하게 모른 척하며 그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다. 무슨 소리야? 당신 돈 관리는 당신이 하잖아. 설마 돈을 다 써버린 건 아니겠지? 기억 안 나? 한편 내연녀 연진에게도 간접적인 경고를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회사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연진의 SNS 계정을 알아냈다. 준수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특정 명품백을 든 연진의 사진을 캡처하고 마치 우연히 본 것처럼 익명의 계정으로 회사 메신저와 SNS에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남자친구가 유부남인가요?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던데 선물해준 사람이 유부남 아내에게는 못 사줄 명품들을 선물해주던데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연지는 어딘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연지는 금세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준수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요즘 우리 관계 누가 아는 거 아냐? 나 너무 불안해. 익명의 메시지가 자꾸 와. 오빠 아내가 뭔가 아는 것 같단 말이야. 라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준수는 영문을 모른 채 연진을 달래느라 허둥댔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지켜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통쾌함. 그 감각이 온몸을 감쌌다. 더 이상 과거처럼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나의 작은 움직임들이 남편의 세계에 균열을 내고 있음을 보면서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준수는 여전히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이상한 일들의 연속에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이제 완벽한 복수국의 지휘자가 되어 남편의 삶을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파멸시킬 참이었다.